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월 달에 다가고 2월 달이 됐습니다. 저 저번에는 제가 헤지펀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메릴린치에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헤지펀드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를 전문적으로 좀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계속 펀드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저 헤지펀드 얘기가 됐으니까 헤지펀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간략하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나오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전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투자 전략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게 있고 그 스타일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지금까지 이제 투자 대상국이었죠. 이제 헤지펀드에 치고 빠지는 전략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삼성에서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걔네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투자를 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lternative investment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대체 투자 안에 헤지펀드가 하나의 어떤 종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PE, 그러니까 Private Equity Investment, 사모펀드 쪽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입니다. 헤지펀드 쪽은 거의 지금 시작한 지가 3, 4년밖에 안 됐고 전문가들이 좀 부족한 편이고 경험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분 이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갈 헤지펀드의 어떤 대체 투자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부터 배우더라도 10년, 20년 이후에는 충분한 한국이 그런 경제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지만 지금 투자 대상 이런 것들이 너무 기술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21세기형 그, 어, 그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 나라의 국부를 만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파이낸스 마켓도 한국이 좀 더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헤지 펀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헤지 펀드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지펀드의 구성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LLC입니다.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서 라이빌리티가 리미트되어 있는 회사를 만들어요. LLC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LC를 통해서 리미티드 파트너라는 건 이제 인베스터죠. 투자자고 제너럴 파트너 저희 같은 사람이 직책이 있고 또 직급이 또 따로 있죠. 직책은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디러가 있고 제너럴 파트너가 있고 뭐 파운더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직급은 매니징 디렉터로서 이제 대회에서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이 되고 대부분의 헤지펀드 회사들이 델라웨어 주가 있죠. 델라웨어 코퍼레이트 프렌들리 스테이트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텍스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탁을 제가 이제 발행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유리한 방법들이 있어요. 좀 싸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델라웨어 회사, 뭐 헤지펀드 회사뿐만 아니라 뭐 기술 회사라든지 상장된 회사들도 델라웨어에 인코퍼레이션 회사를 설립한 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텍스 이슈가 있잖아요. 세금을 미국에다 내야 되니까. 또 더블 텍세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프로핏 이익이 생기면은 그 프로핏 낸 거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고 그거를 다시 인베스터한테 돌려줄 때 인베스터들이 따로 각자들이 또 인베스터 텍스를 내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헤지 펀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특히 이제 해외 투자 쪽은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인코퍼레이트 돼 있습니다. 엔티티가 거기 있어요. 뭐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서 돈이 들어와서 그 자산을 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와서 투자를 해서 가져 나갈 때는 미국의 텍스를 안 내고 그냥 한국에 있는 뭐 로컬 텍스만 내시면 되는 거죠. 합법적인 부분입니다.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나 케이만 아일랜드 쪽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쪽에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자산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은 확실하게 이제 그런 것들 챙겨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 세금적인 부분, 어디팅 같은 것들이 이제 제3자가 하죠. third party administrator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이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하고 집을 파는 사람이랑 집을 사는 사람이 직접 인액션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돈을 받고 주고 이런 것들을 합법적인 데서 이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제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 팔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이제 컨틴전시가 없어지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드미니스트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NAV 컨설팅 회사라고 탑10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이쪽 헤지펀드 회사들이 사용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중이요. 또는 좀 커스터디언이라고 하고요. 커스터디언.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 컴퍼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스파이스 제프리라는 어디 회사인데 좀 마찬가지 헤지펀드 회사에서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큰 회사입니다.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오고 돈을 얼마나 벌고에 대한 굉장한 트랜스페런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뭐 헤지펀드가 있는데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슈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뭐 법적인 부분 또는 뭐 행정적인 부분이 어떤 거라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미 이게 스트럭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폼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자산을 구성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피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피가 있습니다. 2%. 그다음에 헤지 펀드는 다른 일반 웰스 매니지먼트 비즈니스하고 다르지 퍼포먼스 피가 있습니다. 웰스 매니지먼트 쪽은 퍼포먼스 피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헤지 펀드는 퍼포먼스가 20%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100만 불 투자해서 50만 불로 더해서 150만 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 50만 불에 대해서 20%를 저희가 퍼포먼스 피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80%는 다시 이제 이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주요로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 전략과 그 스타일입니다. 투자 전략,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가 뭐냐?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라는 얘기는 다시 해서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느냐, 어떤 그 마켓에다가 투자를 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 투자 상품을 한마디로 앞쪽에 하면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투자 상품들이 많겠죠. 뭐 스탁이 있고, 반드가 있고, 뮤추얼 펀드가 있고, ETF가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뭐 퓨처가 있고, 이 하나의 어떤 상품들을 다 뭉쳐놓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큐리티입니다. 그 시큐리티를 어디다가 적절 이제 투자를 하느냐를 이제 하는 것이 어떻게 그 프로핏을 만들어내냐를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마켓을 봤을 때 emerging 첫 번째는 한 6가지가 되나요? 제가 지금 정리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죠?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자, 6가지 중에 첫 번째 emerging market. 한국도 emerging market이고 러시아도 emerging market입니다. emerging market을 선택하는 이유는 마켓이
성숙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마켓이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파이낸셜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했을 때 형편없이 밸류가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이렇게 높은데 밸류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다 투자해놓고 어느 시점이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질 때 저희가 파고 나오는 거죠.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헤지펀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느냐? 잘못된 게 없죠.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진 거죠. 이머징 마켓 스트라테지입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는 그 인베스트먼트 전략 중에 하나가 이머징 마켓인데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건데 그거는 투자 전략이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어떤 편차들이 있습니다. 뭐 투자 상품에 대한 편차, 부동산에 대한 편차, 그다음에 뭐 커런시에 대한 편차,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거 밸류가 안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보면 왜냐하면 그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arbitrage라고 하는데 arbitrage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여기서 똑같은 애플 아이폰 6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내려서 이게 하나 600불인데 한국 가니까 400불이에요. 그러면 200불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액을 노려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불에서 600불이 올라갔을 때 저기 빠져나간 거죠. 그게 arbitrage라는 겁니다. 네, 그런 마켓이 emerging 마켓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high risk, high return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타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emerging 마켓에서는 emerging 마켓에 대한 debt installment, 이 대신 뭡니까? fixed income bonds죠. 그 다음에 bonds와 또 뭐가 있을까요? equity. 그래서 어떤 한국이다 그러면은 뭐 코스피의 어떤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한 자료에 보면 이 회사가 1월 정도에 뭐 주당 가격이 뭐 12만 원인데 우리가 분석해 보면 12만 원이 되지도 않아요. 저희 생각에는 뭐 비슷한 걸 비슷한 뭐 어떤 크기와 마켓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게 12만 원짜리가 아니라 5만 불짜리 12만 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짜리 이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하겠어요? 풋을 하겠죠. 떨어질 거니까 풋 옵션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면 제가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차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제 차익이 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투자자들은 또 저희한테 투자하는 분들은 그만큼 차익에 대해서 80%를 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attractive한 인베스트먼트 툴이 되는 거죠. 또 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번들은 이제 오버프라이스가 돼 있을 거고 어떤 번들은 언더프라이스가 돼 있을 건데 그거를 분석해서 우리가 언더프라이스 된 거는 콜이고 오버프라이스 된 풋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대비해서 이 이자율과 픽스 인컴은 반비례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본 프라이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드 프라이스가 올랐다는 얘기는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어떻다고요? 예, 헷갈리십니까?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올라가면은 본드 프라이스가 떨어지고, 그죠? 반대로 인트레스트 레이트 내려가면 본드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럼 맞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한국에는 좀 once in a while 그런 일이 생기죠. 몇 년 전에도 저 삼성 케이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왈가왈부 맞는데 뭐 결국은 여러 가지 정부도 나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quity direction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 중에 equity directional은 investment strategy가 되는 거고 그 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마침내 스탁을 사야 되는데 스탁이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는 걸 예측하는 거죠. 떨어지면은 저희가 이제 풋을 걸어놓는 거죠. 숏이라고 합니다. 숏. 올라간다면 그래서 20불인데 30불짜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롱을 걸어놓으면 그 차익을 우리가 벌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전략입니다. 그 차익에 대해서 그만큼 됐을 때 빠져나오는 거죠. 한국 같은 건 마켓이 작아서
뭐 몇 조씩 들어왔다가 어떤 나오면은 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 2조 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나온다고 해서 뭐 마켓은 뭐 얘기도 안 한다. 그 정도 딜은. 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한국 같으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좀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안에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로 방법이 어떠냐. 전략은 그렇게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이걸 저희 스타일이랍니다. 스타일. 롱, 숏이겠죠. 롱, 숏, 에퀴리가 있어요. 그죠? 롱, 숏, 에퀴리 같이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 롱 걸어놓고 떨어질 것 같으면 숏을 걸어놓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long biased equity가 있어요. 이 회사가 보니까 퍼포먼스도 없고 펀더멘털도 좋은데 너무 이게 언더밸류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그러면은 우리가 롱을 걸어놓는 거죠. 그게 이제 마켓은 price 대한 discrepancy가 있을 경우, price에 대한 discrepancy가 있을 경우 우리가 롱을 걸어놓을 때는 long bias equity.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너무 이렇게 돈은 버는 게 없는데 너무 씀씀이도 많은데 스탑 프라이스 너무 높은 거예요. 앞으로 향후 떨어질 거라 하실 때는 short 가죠. short biased equity라고 합니다. 그걸 예, 그게 이제 스타일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equity direction입니다. equity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예측해서 거기에 미리 딱 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세 번째 지금 이제 두 개 말씀드렸죠. emerging market 두 번째는 equity directional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equity market neutra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이 될 거 하고 숏 할 거 섞어 놓는 거예요, 사실. 롱하고 숏 내가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섞어 놓으면은 어떤 특정한 방향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는데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좋아요.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마켓에서 그 받아들이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그래서 너무 뭐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마켓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든지 뭐 CEO가 뭘 사고를 쳤다든지 뭐 CEO가 바람을 폈다든지 뭐 이렇게 리걸 이슈가 있잖아. 로스식을 났다. 그러면 실적은 좋은데 마켓에서 반응하는 건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펀더멘털 마켓 뉴트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 저희가 이제 마켓에서 가격의 차이가 곧 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이 마켓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때 결국은 CEO가 제거가 된다든지 뭐 사업이 좀 변화가 있을 때는 착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이제 equity fundamental neutral, market neutral이라고 하고요. bottoms-up approach라 쓰는 거죠. 그다음 equity statistical arbitrage라고 그러죠. 통계를 이렇게 쭉 내보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뭐 영어 한말로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업계가 뭐가 있나 한국에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하이어키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한국에 뭐가 있나? 한국에는 등산용 뭐 장비잖아요. 뭐 노스페이스도 있고 뭐 넷바나 뭐 이런 게 한 10개 이상 제가 본 것 같은데 한국 나한테 보면 등산복들이 좀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상장된 회사라고 칩시다. 그 상장된 회사들 중에 실적은 좋은데 어떤 건 폭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폭 떨어지는 게 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봤을 때 statistically 얘네들은 주당 한 20불 돼야 되는데 뭐 5불, 6불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한 거나. 그 반대급부로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데 하나는 툭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쭉 다른 회사와 그 업계의 그
특성이나 네이처 비즈니스에 이상하게 하나가 한 해가 푹 올라가 있다 내려가 있다. 그거는 이제 주식 시장 가격은 다르겠죠. 뭐 하나 어떤 거는 사이즈가 커서 뭐 매출도 크고 뭐 마켓에 30% 이상 차지하는데 다른 건 10%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통계적으로 쭉 해보면 요거는 요 업체는 요거밖에 안 되거나 또는 요 업체는 요만큼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 비교 대상이 같은 업계나 이런 걸 봤을 때 특징적으로 어떤 회사가 뭐 모자라거나 넘칠 때 그때 이 전략을 쓰는 것을 equity statistical arbitrage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arbitrage라고 합니다. arbitrage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세 번째 거고 네 번째가 event driven. 한국에 한번 당해서 많이 나옵니다. 한국 나와서 하는 게 이제 event driven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event driven이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한번 제가 또 쳐드릴까요? 1, 2, 3, 4, 5. 예, 그렇습니다. M&A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에는 M&A가 좀 별로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 M&A가 참 많이 합니다. 아바고라는 이제 마이크로칩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브로드컴이라는 그 삼성 뭐 밑에 3위 그 반도체 3위 되는 기업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M&A를 하려면 힌트를 드릴게요. M&A를 하려면은 사는 입장에서 돈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 되겠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스탁을 더 이슈를 하거나 돈을 은행에서 빌리거나 자기 돈으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M&A 할 때는 현금 얼마, 스탁 익스체인지 얼마, 내가 너 스탁 얼마나 쳐줄게, 프리미엄 얼마 붙여서 이런 딜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더 리스크가 더 클까요? 액화를 당하는 쪽일까요? 액화를 하는 쪽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죠? 인수인계를 하는 업체가 훨씬 더 큰 리스크를 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액화이어를 하는 회사, 잡아먹는 회사는 롱을 하겠습니까? 숏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숏을 하죠. 그러면은 내가 잡아먹히는 회사는 프리미엄 받지요. 내가 그러니까 실제 주식값은 20%밖에 안 하는데 프리미엄 붙이면 25불, 뭐 어떤 때는 30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현금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은행에서도 그쪽에서 돈을 붙이시죠. 그러니까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롱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여기는 숏 걸어놓고 여기는 롱 걸어놓고 그럼 딱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배, 3배를 확 먹는 거예요. 그때 또 빠져나오는 거죠. 예, 이벤트.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리스크도 있지만 가장 돈을 짧은 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인베스터들한테 가장 많은 리턴을 할 수가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Fixed Income Direction인데 Fixed Income Direction은 Fixed Income은 크게 헤지펀드 제가 헤지펀드를 해보니까 Fixed Income 쪽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리턴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Fixed Income 쪽은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고 여기서 저희 같은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으로 지금까지 이제 컴파운딩 된 게 아니라 1년에 47%를 했어요. 거의 50% 거의. 2011년 57%, 2012년 60% 넘었고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47%인 겁니다. 이런 거는 픽스 인컴 쪽으로는 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회사에서는 리턴이 좀 커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픽스드 인컴 디렉셔널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스큐리티 디렉셔널처럼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인트레스트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스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좀 플레이가 가능하죠.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드 인컴 릴레이티브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스프레드를 아세요? 스프레드. 이것도 이제 반드를 설명하면은 스프레드를 설명을 안 드리고 할 수 없죠. 자, 반드 가서 스프레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ield spread에 대한 opportunity를 가지고 거기서 차익을 먹는 거거든요. yield spread. 항상 거기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 inefficiency가 있습니다. yield spread는. 그래서 yield spread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어디서 maximization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한번 그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건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또 꼭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뭐 퓨처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하자면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다라는 거지. 헤지 펀드가 구성이 어떻게 되고 꽉 이런 식으로만 돌아간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헤지 펀드는 말 그대로 헤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어떻게 들어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는 지금 하나의 스트래티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시 리프레시먼트 해볼까요? 제가 하니까 첫 번째 emerging market, 두 번째 equity directional, equity market neutral, 그 다음에 event driven, 그 다음에 fixed income directional, 그 다음에 fixed income relative value. fixed income relative value는 그 스프레드를 보고 어디가 스프레드가 더 큰지 어디가 작은지 그 yield 스프레드가 있어요. 그런 거를 따져서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그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래서 리턴을 하고 팔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많을 수 있죠. 퓨처에다 투자를 해서 퓨처에다 뭐 커런시에 걸어놓을 수도 있고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뭐 새로운 헤지 펀드 투자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뭐 다 하면은 멀티 스트래티지 전략이 나오겠죠. 하나의 스트래티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타일을 같이 동시에 굴려보는 거. 그래서 헤지 펀드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투자하는 대상이 어크레디트 인베스터, 돈이 있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마켓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이 스윙이 하루에 2~3%씩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경우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이게 훨씬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